반갑습니다. 썰밤 가족 여러분. 저는 올해 50이 넘은 평범한 남자인데요. 물류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 큰 규모는 아니지만 내실을 잘 다져놓은 덕분에 요즘 같은 불경기에도 큰 어려움 없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죠. 얼마 전에 해외 계약을 추가로 따내면서 직원들도 더 추가 채용했고요. 이렇듯 지금은 사장님 소리 들으며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지만 사실 저는 가난한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나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흰 쌀밥에 고기 반찬을 먹는 건 꿈도 꿀 수 없었고요. 시커먼 보리밥에 쉰김치조차 배불리 먹을 수 없는 형편이었죠. 어린 나이에도 농산일이 지긋지긋한 가난이 참 싫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철이 없긴 하지만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없는 것도 다 그 때문인 것 같았죠. 당시 저는 부모님 농산일을 돕느라 피부는 거칠거칠 늘 까맣게 타 있었고요. 양껏 먹지 못해 체구도 작고 꼬챙이처럼 말라 있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하루빨리 어른이 돼 고향을 탈출하고 싶었습니다. 농사로는 평생 고생만 할 뿐 나아질 게 없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당시 서울은 저희같이 가난한 촌뜨기들에겐 희망의 땅이었으니까요. 가방끈이 긴 것도 아니었고 이렇다 할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젊음이 무기라고 일자리는 쉽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기계를 돌리고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죠. 물론 제가 꿈꾸던 미래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제 가게를 차리겠다는 일념으로 죽어라 일했죠.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가던 어느 날 제 앞에 운명처럼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상훈 씨, 오늘 일 끝나고 같이 밥이나 먹을래요? 처음 그녀가 제게 먼저 말을 걸었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녀는 공장에서 같이 일하던 동료였는데 예쁜 외모와 도도한 성격 덕분에 남자 직원들의 마돈나 같은 존재였거든요. 남자들의 숱한 데이트 신청도 죄다 거절했다던 그녀가 제게 먼저 밥을 먹자고 하다니 꿈인가 생신가 했네요. 같이 밥을 먹자고요? 미애 씨랑 저 단 둘이? 네. 왜요? 싫어요? 그녀는 발칙할 만큼 당돌했습니다. 그전까지 먹고 살기 바빠 여자에게 눈길 한 번 안 줬던 저지만 솔직히 거절할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그날 처음으로 그녀와 단둘이 저녁을 먹었죠. 경양식집에서 돈가스를 먹었는데요. 비싼 밥이 아깝게도 너무 긴장돼서 맛을 못 느끼겠더군요. 후식을 먹을 때쯤 그녀에게 제일 궁금했던 걸 물어봤습니다. 저기 미애 씨, 왜 나한테 밥 먹자고 한 거예요? 의외의 질문이었는지 그녀가 두 눈을 동그랗게 뜬 것도 잠시, 이내 순순히 입을 열더군요. 원래 오늘 가족 외식이 있었는데 아빠 일 때문에 취소됐거든요. 집에서 먹긴 싫고 그래서요. 근데 왜 하필 저한테... 그야 성훈 씨가 우리 공장에서 제일 키도 크고 잘생겼잖아요. 그녀의 말에 제 얼굴이 순식간에 달아올랐습니다. 그녀가 그걸 보고 깔깔거리며 웃더군요. 어머, 성훈 씨 얼굴 빨개졌어요. 당근 같아졌네. 아, 귀여워라. 그날 이후 저희는 종종 함께 밥을 먹거나 영화를 봤고요. 그렇게 그녀와 저는 자연스럽게 사귀게 됐습니다. 평생 연애라곤 제대로 해본 적 없던 제게 그녀는 새로운 세상이었죠. 여자친구와 있으면 저는 잠시나마 팍팍한 현실을 잊을 수 있었고요.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죠. 맘 같아선 당장 여자친구와 결혼하고 싶었는데요.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틈날 때마다 노가다까지 뛰면서 어떻게든 돈을 더 모으려고 했는데요. 생각지 못하게 찾아온 선물이 저와 여자친구를 결혼으로 이끌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임신을 한 거였어요. 어느 날 저녁, 여자친구가 평소와 다르게 심각한 얼굴로 저를 불렀는데요.
답지 않게 한참 뜸들이다 조심스럽게 목소리로 굴더군요. 성훈 씨, 나 아기 생겼어.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기뻐해야 하는 게 맞는데 현실적인 걱정이 앞섰죠. 돈도 제대로 모으지 못했는데 내가 여자친구와 아이를 책임질 수 있을까? 부모님한텐 뭐라고 하지? 하지만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살피는 여자친구를 본 순간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깨달았죠. 저는 여자친구를 꽉 끌어안고 최대한 믿음직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미애야. 당장 너희 부모님 찾아뵌 다음 다 말씀드리고 얼른 결혼하자. 뱃속의 애기도 너도 내가 다 책임질게. 고마워, 성훈 씨. 솔직히 나 애기 생겨서 너무 기뻐. 그래, 나도 그래. 우리 잘 키워보자. 그렇게 저희는 급히 결혼을 준비하게 됐어요. 양가에 알렸을 때 제 부모님은 너무 갑작스럽다며 걱정하셨지만 그래도 이미 생긴 애를 지울 수도 없고 어쩌겠냐, 잘 살아야 한다며 묵묵히 응원해 주셨습니다. 반면 예비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좀 다른 반응이었어요. 여자친구가 임신까지 한 마당에 크게 반대는 안 하셨지만 그렇다고 딱히 기뻐하는 기색도 없더군요. 뭐 이해했습니다. 딸 가진 부모 입장에선 혼전 임신이 기꺼운 일은 아니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여자친구 부모님께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저는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인사해. 우리 언니야. 여자친구가 방에서 나온 자기 언니를 소개했을 때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키만 좀 작다는 걸 빼면 여자친구 판박이었거든요. 어떻게 된 거야? 미애 너랑 너무 닮았는데. 그게 나랑 언니랑 쌍둥이거든. 1분 차이로 언니가 먼저 태어났어. 여자친구에게 언니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쌍둥이라는 건 처음 듣는 사실이었어요. 제가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하자 잠자코 있던 예비 처형이 그러더군요. 얘는 결혼할 사람한테 쌍둥이라는 말도 안 했니? 뭐 굳이 말할 필요가 있어? 그리고 완전 똑같지 않잖아. 내가 언니보다 좀 더 눈도 크고 피부도 하얗거든? 둘의 대화를 들으며 어느 정도 눈치채긴 했지만 아내는 쌍둥이 언니에게 묘한 경쟁의식이 있었어요. 알고 보니 아내는 저와 같은 고졸에 공장에서 일하고 있지만 예비 처형은 전문대를 나와 작은 제조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더군요. 어릴 때도 남자들에게 누가 더 초콜릿을 많이 받나, 고백을 많이 받나 여자친구 혼자 경쟁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정작 처형은 신경도 쓰지 않았던 것 같지만요. 그때만 해도 그런 여자친구의 승부욕이 귀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여자 형제가 없었기 때문에 자매들끼린 이런 것도 신경 쓰는구나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꿈에도 몰랐습니다. 처형을 향한 여자친구의 그런 경쟁의식이 얼마나 저를 힘들게 할지 말이죠. 신혼생활은 행복했습니다. 일은 여전히 고됐지만 아늑한 집에서 아내가 따뜻한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절로 힘이 났어요. 얼마 안 가 태어난 딸 역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웠고요. 비록 형편이 넉넉하진 않았지만 투잡 쓰리잡을 뛰어가면서 열심히 가정을 꾸려나가려고 했죠. 결혼한 지 2년쯤 됐을 무렵 처형도 갑작스럽게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상대가 무려 대형병원 의사였습니다. 처형이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한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요. 그때 만난 담당 의사와 사랑에 빠진 거였죠. 사실 장인어른 장모님도 시장에서 닭집을 운영하는 평범한 집안이었기에 갑자기 의사 사위를 얻게 돼 몹시 기뻐하셨죠. 예비 형님이 처갓집에 인사드리러 온 날 저와 아내도 함께 했는데요. 장인어른 장모님이 버선발로 뛰어나가 예비 형님을 맞이해 주시더군요. 아이고 우리 사위 왔구만. 바쁜 사람 괜히 오라가라 해서 미안하네. 아닙니다 아버님. 당연히 제가 찾아뵙고 인사드려야죠. 아유 현관에서 이러지 말고 얼른 들어오겠나. 내가 자네 온다고 해서 갈비찜을 좀 했는데 입에 맞을런지 모르겠어.
늘 제게 퉁명스럽던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그렇게 활짝 웃으실 수도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네요. 그뿐인가요? 예비 형님이 온다고 갈비찜에 잡채에 곰국까지 음식을 그야말로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놓으셨죠. 제가 오면 그냥 있는 반찬에 밥 한 공기 더하는 게 전부면서 말입니다. 솔직히 저도 사람인데 왜 섭섭한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걸 내색하면 저만 쫌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 같아 꾹 참았어요. 예비 형님이 그렇게 나쁜 사람 같아 보이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아내 입장에선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처음에는 가만히 상황이 흘러가는 걸 관망만 하더니 장인어른이 예비사위 왔다고 아껴두던 산삼주를 개봉하자 불만을 터뜨렸죠. 아빠, 이 사람 처음 인사 왔을 땐 그 술 아깝다고 안 땄잖아. 근데 왜 언니 결혼한다니까 따는데? 아니 갑자기 뭔 소리 하는 거야? 상황이 다르잖아. 박서방은 술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내가 좋아하잖아 내가. 나 결혼할 땐 그 술 절대 안 된다고 고이 모셔놓고는. 그리고 엄마도 그래. 무슨 잔치 열렸어? 음식을 왜 이렇게 많이 했어? 누가 보면 결혼식을 여기서 하는 줄 알겠어? 아니 얘가 왜 갑자기 시비야? 바쁜 의사 양반 모셔놓고. 그놈의 의사 소리 좀 그만해. 예비 형부는 의사라서 아주 대단하게 모셔야 하는 사위고 우리 남편은 별 볼 일 없는 사위라서 푸대 잡혔다는 거야 뭐야? 아내의 큰 소리에 순간 거실 공기가 싸늘해졌어요. 모두가 눈치를 보는 가운데 처형이 한숨을 쉬며 말했죠. 또 시작이네. 뭐? 이제 그만 좀 해. 너 결혼한 지 몇 년 됐어? 애까지 있는 사람이 철 좀 들어라. 아직도 날 가지고 경쟁하고 싶니? 경쟁이라니 뭔 소리야? 난 그냥 엄마랑 아빠가 언니 남편이랑 우리 그이 대하는 게 너무 다르니까. 괜히 제보 핑계 대지 마. 그냥 네가 심술난 거면서. 처형의 지적에 아내는 새빨개진 얼굴로 씩씩거릴 뿐 더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여보, 우리 이만 가자. 더는 여기 못 있겠어. 그리고 그대로 제 손을 끌고 처갓집을 나와버렸죠. 그 일로 장인어른 장모님도 마음이 많이 안 좋으셨나 보죠? 나중에 제게 따로 사과 전화도 하셨어요. 박서방, 혹시 그날 일로 마음이 상했다면 내가 사과하네. 절대 홍서방이랑 자네를 차별 대우했다거나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우리가 주제에 안 맞게 너무 과분한 사위를 얻은 것 같아서. 혹시라도 책 잡혀 미희한테 흠이 될까봐 더 신경 쓴 것뿐이네. 자네도 이해하지? 그럼요 장모님. 전 다 이해합니다. 걱정 마세요. 그래, 그 미애 그것은 내 전화 받지도 않던데 자네가 대신 말 좀 잘해주게. 하지만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사과에도 아내는 좀처럼 마음을 풀지 못했어요. 처형 결혼식에도 참석 안 하겠다는 걸 설득해 간신히 결혼식장엔 함께 갔는데요. 차라리 그러지 말걸. 처형은 평범한 웨딩홀이 아니라 고급 호텔에서 결혼식을 했는데요. 몰랐는데 호텔 결혼식이 여자들의 로망 중 하나라면서요. 넓고 화려한 연회장, 고급스러운 꽃장식, 정갈한 코스 요리까지. 아내는 그걸 보며 끊임없이 한숨만 내셨어요. 역시 형부가 의사니까 결혼식도 다르네. 우리도 호텔에서 할 걸 그랬나? 지금 와서 그런 말 해봐야 뭐해. 그리고 우리가 호텔에서 결혼할 돈이 어딨어. 몰라. 그냥 속상하니까 그렇지. 친척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나랑 언니 결혼식 비교하면서 다 나 비웃을 거 아니야. 비웃긴 누가 비웃는다고 그래. 다들 아무 생각 없어.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라고. 하지만 아내는 예식이 끝날 때까지 시무룩한 얼굴이었어요. 그뿐인가요? 이후 며칠 동안 제게 이런저런 트집을 잡으며 히스테리를 부렸죠.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닌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언젠가부터 아내는 사사건건 형님과 저를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형부는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던데 당신 언제까지 그 고물차 끌고 다닐 거야? 우리도 차 바꾸자, 응? 우리가 지금 차 바꿀 형편이 돼? 차가 어디가 고장났으면 모를까 멀쩡하잖아. 가족 모임 때 형부 차 옆에 당신 차 세운다고 생각해봐. 너무 창피하지 않아? 당신 얼마 전에 보너스 탄 거 있잖아. 그걸로 바꾸자. 난 안 창피해. 애초에 형님이랑 나랑 벌이가 다른데
아린이 크면 돈 더 많이 들어갈 텐데 지금부터 조금씩 아껴야지. 차는 안 바꿀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러자 아내는 입이 대빨 나와선 마치 어린애처럼 끝없이 투정을 부렸어요. 그런 아내의 기분을 풀어주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견디기 어려웠던 건 그런 아내의 말에 제가 조금씩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좀 넓은 집으로 이사하면 안 돼? 언니 사는 아파트 가보니까 너무 부럽더라. 입주민 전용 수영장에 헬스장에 카페, 조식도 준다대? 난 그 정도는 바라지도 않으니까 이 거지 같은 빌라 좀 탈출했으면 좋겠어. 아린이 크면 따로 방도 하나 줘야 할 거 아니야. 또 처형네 갔다 와선 헛바람만 들었지. 이게만 헛바람이야. 솔직히 당신 나한테 미안해야 하는 거 아니야? 뭐? 미안해해야 한다고? 그래. 언니랑 나랑 다른 게 뭔데? 쌍둥이라 얼굴까지 똑같이 생겼는데. 근데 언닌 남자 잘 만나서 완전 팔 잡혔고 난 당신 만나서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잖아.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더 열심히 일해서 불쌍한 우리 마누라도 호강시켜줘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지 않냐고. 언젠가부터 저는 형님에 대한 지독한 열등감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아도 아내가 끊임없이 형님과 저를 비교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신경이 쓰였죠. 처음엔 그저 내 형편에서 최선을 다하자 라며 스스로를 다독였는데요. 하지만 형님이 타고 다니는 외제차가 눈에 들어올 때마다 아내가 툭하면 처형집을 부러워하는 말을 내뱉을 때마다 스스로가 너무 비참해졌어요. 처자식에게 형님만큼은 해야 남자로서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퇴근한 저를 붙잡고 또다시 이사 이야기를 꺼냈어요. 여보, 나 진짜 이 집에서 못 살겠어. 우리 동네 주변엔 변변한 마트도 없고 아린이 놀이터도 너무 낡았어. 진짜 이사 가자, 응? 또 그 소리야? 이 집 살면서 큰 문제 없었잖아. 전세 대출도 아직 다 못 갚았는데 이사 갈 돈 있으면 그 돈 모아서 아린이 교육비에 보태는 게 낫지 않겠냐고. 그러자 아내는 팔짱을 끼고 한숨을 쉬더니 저를 차갑게 노려봤어요. 그래, 당신은 이 집에서 처자식이 어떻게 살든 상관없겠지. 어차피 당신은 회사에서 거의 하루 종일 보내고 이 집에선 잠만 자니까. 그러니까 굳이 집에 투자를 안 하려는 거야.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야? 당신이 그러고도 남자야? 어? 우리 아린이 아빠라고 할 수 있냐고. 그 말에 기분이 상했어요. 그날 밤 자려고 침대에 누웠지만 도통 잠이 오질 않더군요.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 우리 아린이가 이런 집에서 산다고 나중에 날 원망하지 않을까? 요즘은 사는 집 가지고도 애들끼리 따돌리고 그런다던데. 결국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조금 무리해서라도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기로 말이죠. 그리고 그걸 위해선 다니던 공장을 그만두고 더 큰 돈을 벌 방법을 찾아야 했는데요. 때마침 고향 친구 중 한 명이 꽤 크게 식당을 시작한 참이었어요. 제 고민을 알고는 함께 동업하자고 하더군요. 평소라면 받아들이지 않았겠지만 저는 친구가 내민 손을 맞잡았습니다. 아내도 기뻐했어요. 그래, 잘 생각했어. 평생 월급쟁이로 살면 어떻게 부자가 되겠어? 뭔가 내 사업을 해야 큰 돈을 벌지. 뭐 당신이 형부처럼 이제 와서 의사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공하려면 사업이라도 해야겠지. 아내의 말이 기분 나쁘면서도 한편으론 맞는 말 같아 보였어요. 저도 모르게 형님을 생각하면서 이를 악물었죠. 반드시 성공해서 형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었네요. 하지만 식당 일은 제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초반에는 나름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았지만 경험 없이 덜컥 시작한 사업이 오래 갈 리 없었죠. 경쟁업체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친구와 수익 분배 문제로 갈등까지 생겨버렸네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철없는 아내는 여전히 형님네와 비교하며 철마다 가구를 바꾸고 본인과 딸아이 옷을 백화점에서만 사는 등 돈을 펑펑 썼어요. 당신 이번 달 카드값이 이게 대체 뭐야? 300만 원? 대체 어디에 돈을 썼길래 300만 원이나 나와?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래?
언니는 월 1,000만 원 넘게 쓸 때도 있다던데. 처형이랑 당신이랑 같아? 다를 게 뭐야? 다른 건 남편뿐인데? 이게 다 당신이 형부만큼 돈을 못 벌어다 줘서 그런 거잖아. 남자로서 창피하지도 않아? 창피해야 할 건 당신이야. 제발 정신 좀 차려. 그렇게 매일같이 싸우는 와중에도 운영 중인 가게 상황은 점점 어려워졌어요. 급기야 재료값도 밀리고 월세도 감당하기 어려워졌고요. 결국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죠. 그때 아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렇게 내가 하지 말랬잖아. 능력도 안 되는 주제에 무슨 사업을 한다고. 옆에서 부추길 땐 언제고 막상 실패하자 아내는 모든 책임을 제게 떠넘겼어요. 하지만 저에겐 그런 아내와 잘잘못을 가릴 시간도 없었어요. 가게를 정리하고 나니 빚만 수천만 원이었거든요. 이젠 직장도 없는데 도대체 어느 세월에 그 빚을 다 갚을지 정말 눈앞이 캄캄했죠. 그때 제 손을 잡아준 건 다름 아닌 부모님이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사정을 알고는 집과 땅까지 팔아가며 제 빚을 갚아주셨죠. 아버지, 전 이 돈 못 받아요. 그냥 가져가세요. 아무 말 말고 받아. 이 돈 받으면 두 분은요. 어차피 나 허리 때문에 더는 농산일도 못한다. 그래서 집이랑 땅 처분하고 올라갈 생각 계속하고 있었으니까 너랑 어멈만 괜찮다면 같이 살자꾸나. 정 불편하면 우린 그냥 월세살이 해도 되고. 당연히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살 작정이었어요. 하지만 아내는 절대 안 된다며 난리를 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왜 어머님 아버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 어쩔 수 없잖아. 두 분이 우리 빚 갚아준다고 집이랑 땅을 몽땅 다 파셨는데. 누가 그렇게 하래? 애초에 그 빚도 당신이 사업하다 진 빚이잖아.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당신 정말 말 그렇게밖에 못해? 내가 뭐 나 혼자 잘 살자고 회사 그만두고 가게 한 거야? 당신이 옆에서 형님이랑 사사건건 비교하면서 날 부추겼잖아. 내 핑계 대지 마. 남자가 자존심도 없어? 뭐? 당신 이게 정말 핑계라고 생각해? 됐고, 어쨌든 난 절대 합가 못해. 더럽고 냄새나는 촌사람들 우리 집에 못 들인다고. 아내가 저를 욕하는 건 참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을 모욕하자 더는 참을 수가 없더군요.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더럽고 냄새나는 촌사람들! 아내도 본인 말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했는지 주춤하던 것도 잠시, 이내 표독스럽게 언성을 높이더군요. 그래,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솔직히 두 분 다 농산일 하느라 허구한 날 손에 흙 묻어 있고 된장이랑 청국장 같은 것만 먹으니까 냄새도 엄청나잖아. 명절에 내려가서 잠깐 볼 때도 힘들었는데 같이 살라니. 난 못해. 당신도 알잖아, 나 비위 약한 거.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어떻게 우리 부모님을 그따위로 말할 수가 있어? 심지어 전 재산 털어서 도와주기까지 하셨는데. 그래, 도와준 건 감사해. 근데 도와준다고 했으면 그냥 돈만 주고 끝내야지. 왜 꼭 같이 살아야 하는 건데? 지금 우리 형편에 따로 모실 돈이 어딨어? 그건 당신이 해결할 문제지. 난 아린이 데리고 친정 갈 테니까 당신 혼자 두 분 모시고 어디 잘 살아봐. 아내는 결혼 초부터 줄곧 시댁을 무시해왔어요.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부모님이 창피하다면서 명절에도 얼굴 한번 제대로 안 비추려고 했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시부모님인데 설마 이렇게까지 대놓고 경멸하고 거부할 줄이야. 배신감으로 온몸이 뜨거워졌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배은망덕할 수 있을까 싶어 아내에게 너무 실망스러웠죠. 하지만 그런 제 감정은 아랑곳 않고 아내는 기어이 짐을 쌌어요. 뭐 하는 거야? 말했잖아, 아린이 데리고 친정 갈 거라고. 뭐? 뭐 진짜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야? 그래, 당신이랑 더는 같이 못 살겠어. 내 인생이 누구 때문에 망했는데. 나 때문에 망했다는 거야? 당연하지. 당신이 형부 반의 반만이라도 능력이 있었어 봐.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비참했을까? 더는 당신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아. 저는 딸을 생각해서라도 어떻게든 아내의 마음을 돌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제가 붙잡은 손을 매정하게 뿌리치더군요.
이렇게 당신이랑 계속 살아봤자 뭐가 달라지는데? 난 더는 당신이랑 같이 못 살아. 어디 당신 부모 데리고 와서 알콩달콩 잘 살아보라고. 그렇게 아내는 딸아이 손을 잡고 집을 나갔어요. 떠나는 순간조차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더군요. 아내와 딸이 떠난 뒤 집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아니, 집만이 아니라 제 삶 전체가 그렇게 되어버린 것 같았죠. 모든 걸 잃었으니까요. 아내도 딸아이도 모아뒀던 돈과 일자리마저. 처음엔 현실을 인정할 수 없었어요. 당장이라도 아내가 다시 돌아올 것 같았고 딸이 제품에 안겨 아빠 하고 부를 것 같았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막이 짙어졌고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는 건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보냈어요. 한동안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술에 의존하며 살았죠. 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났고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렸는데. 하지만 아무리 술에 기대어도 변하는 건 없었습니다. 제 인생을 바꾸려면 제가 다시 일어서는 수밖에 없었죠. 무엇보다 저만 바라보는 부모님을 생각해서라도 살아야 했어요. 저는 악착같이 다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가리지 않았죠.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뛰었는데요. 철근을 나르고 폐자재를 치우느라 손이 얼어 터져도 술 먹은 인간들에게 온갖 하대와 무시를 받아도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 돈을 모아 다시 일어서는 것이었어요. 그러던 중 젊을 때 잠깐 택배 알바하며 알게 된 한 형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 형님은 지금 택배 상하차뿐만 아니라 물류 트럭 운전도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제 사정을 듣고는 그러더군요. 야, 성훈이 너도 트럭 운전 배워볼 생각 없냐? 이거 힘든 일 같아도 자기 일로 만들면 꽤 돈 된다. 그래요?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 건데요? 저는 바로 관심을 가졌어요. 트럭 운전이라면 단순한 일용직보다 안정적일 것 같았고 나중에 제대로 된 자기 사업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남는 시간마다 운전면허를 따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면허를 따고 화물 운송 자격증까지 취득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1톤 트럭을 빌려서 간단한 화물 운송을 시작했는데요. 주로 가구나 소형 택배를 배달했죠. 그러다 점점 일이 늘어나면서 더 큰 5톤 트럭을 리스해서 운행하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대한 감이 오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남이 시키는 배달만 할 게 아니라 직접 화주를 찾아서 일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직접 발품을 팔며 거래처를 뚫기 시작했습니다. 공장, 도매업체, 유통회사 등을 돌아다니며 저를 알리고 작은 물류 계약이라도 따내려고 했어요. 물론 처음엔 쉽지 않았습니다. 이미 자리 잡은 경쟁자들이 많았고 거래처들은 대부분 기존 업체와 계약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영업을 했어요. 저는 야간 배송도 가능합니다. 급한 화물도 최대한 빠르게 처리해 드릴게요. 혹시 운송비를 조금이라도 절감하고 싶으시면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계속 업체 문을 두드리며 신뢰를 쌓아갔고 그 덕분인지 하나둘씩 저를 찾아주는 곳이 생겼는데요. 그중엔 제법 규모 있는 중소기업들도 있었죠. 그쯤 되니 벌이도 제법 안정적이게 되고 더는 욕심부리지 않아야겠다 싶었는데요. 그동안 고생한 덕분일까요? 뜻하지 않은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누구나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대기업과 계약된 물류업체가 실수를 하면서 저희 회사한테 기회가 온 겁니다.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요. 기존 업체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물류를 처리하며 신뢰를 얻었죠. 그렇게 저는 본격적으로 제 이름을 건 물류회사를 차릴 수 있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트럭 한 대로 시작했지만 점점 규모가 커지면서 차량도 늘리고 직원도 고용하게 됐죠. 맞습니다. 마침내 그토록 원하던 성공을 손에 거머쥐게 된 겁니다. 이후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고향의 부모님 땅을 되찾아드리고 번듯한 집도 한 채 지어드리는 거였어요.
부모님이 말은 안 하셨지만 서울 생활에 영 적응을 못하고 내심 고향을 그리워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자기들 때문에 괜히 제가 아내와 갈라서게 된 것 같다고 많이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셨고요. 처음엔 괜찮다고 사양하던 부모님들도 막상 고향의 땅을 되찾아들이자 눈물까지 흘리며 기뻐하시더군요. 역시 본인들은 시골에서 농사나 짓고 사는 게 체질이라면서요. 부모님은 고향으로 내려가시면서 제게 거듭 아내와 화해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성훈아, 그냥 네가 먼저 어멈한테 잘못했다고 빌어라. 어멈도 내심 널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래. 아린이 생각을 해야지. 언제까지 아린이를 아빠 없이 키울 셈이냐? 부모님은 자세한 사정까진 모르시고 그냥 사업이 망하고 본인들이 저희 집에 들어오게 되면서 아내가 떠난 줄로만 알고 계셨거든요. 그런 부모님한테 아내가 그동안 얼마나 저를 힘들게 했는지, 부모님을 어떻게 모욕했는지 차마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씁쓸하게 웃고 말았죠. 그런데 부모님이 고향으로 내려가신 지 한 달쯤 됐을까요? 평소처럼 늦은 시간에 퇴근해 집에 왔는데 웬걸 거실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주방에선 된장찌개와 갓 지은 밥 냄새가 솔솔 났죠. 귀신에 홀린 기분으로 주방으로 향했는데요. 웬걸 아내가 앞치마를 두른 채 가스불 앞에서 요리를 하고 있더군요. 뒤늦게 저를 발견하곤 어색한 표정으로 웃더라고요. 오랜만이야 여보. 그동안 잘 지냈어? 당신이 여긴 어쩐 일이야? 어쩐 일은 내가 내 집 온 건데. 지난 3년간 연락도 없던 사람이 무슨 말하는 거야? 차가운 제 말에 아내가 움찔한 것도 잠시, 이내 제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동안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미안해. 나도 당신 떠나고 싶어서 떠났던 게 아니야. 그동안 언니 통해서 당신 소식은 계속 듣고 있었어. 당신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나랑 아린이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다 듣고 있었다고. 그 말에 절로 헛웃음이 나왔어요. 아, 이제야 알겠네. 처형한테 내가 사업으로 성공했다는 얘기 들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부랴부랴 찾아온 거야. 왜? 이젠 내가 형님한테 좀 견줄 정도가 된 것 같아? 아님, 의사 하나 물어서 재혼을 하던 계획이 잘 안 풀렸나? 제발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여보. 나도 힘들었어. 잔인한 제 말에 아내의 얼굴이 울 것처럼 일그러졌어요. 하지만 저는 차가운 시선을 거두지 않았죠. 힘들었다고? 당신이 아무리 힘들었다 해도 나보다 더 힘들었을까? 제 말에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였어요. 당신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 안 나? 나보고 능력 없는 남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형님이랑 사사건건 비교하면서 그 반의 반만 돼서도 당신 인생이 그렇게 망하진 않았을 거라고 했지? 여보, 그땐 내가... 닥쳐! 난 더는 당신 말 듣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힘들 땐 아는 체도 안 하고 성공하고 나서야 다시 나타난 그 뻔뻔함에 정말 경의를 표한다. 이만 돌아가. 그리고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러자 아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제게 매달렸어요. 그래, 나도 알아. 당신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그래서 더 돌아올 용기가 안 났어. 하지만 당신을 내내 생각하고 걱정했던 건 진짜야. 지금도 진짜로 당신이 보고 싶어서 온 거라고. 꺼져. 내가 그 말 믿을 것 같아? 제발 나한테 한 번만 기회 주면 안 될까? 나 그동안 반성 많이 했어. 내가 생각보다 더 당신을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도 깨달았고. 그래서 지금까지 다른 남자도 안 만났던 거야. 솔직히 만나려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었는데 당신 생각하면 차마 그럴 수가 없었어. 내가 당신한테 준 상처보다 더 큰 사랑으로 갚을게. 그러니까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애원하는 아내를 보니 솔직히 저도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동안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벌고 다시 일어서려고 했던 것도 결국엔 아내와 딸아이 때문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아내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그런 아내를 내쫓으려 했는데요. 바로 그때 갑자기 작은 방 문이 열리면서 딸아이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막 잠에서 깬 얼굴로 비몽사몽한 채 저희를 보다가 갑자기 저를 보곤 확 달려와 안기더군요. 아빠! 아빠! 아빠 보고 싶었죠. 그동안 간간히 아내 없이 딸만 몇 번 만나긴 했었는데요. 그렇게 새삼 집에서 딸을 다시 보니 감격스러웠어요. 딸도 마찬가지였는지 저를 끌어안고 울며 그러더군요. 아빠, 이제 우리 안 헤어지는 거지? 엄마가 다시 이 집에서 아빠랑 셋이 살 수 있댔어. 진짜지? 그런 딸에게 제가 뭐라고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럼 이제 아빠랑 같이 살자, 아리나. 엄마는? 엄마도 같이 사는 거지? 우리 셋이. 응, 당연하지. 그렇게 딸 때문에 다시 살림을 합친 뒤 아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듯했어요. 예전엔 집안일도 대충대충이었고 저에게 무관심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아침마다 제 출근 준비를 도와주고 퇴근하면 손수 밥을 차려줬습니다. 여보, 오늘 힘들었지? 저녁은 당신 좋아하는 갈비찜 했어. 당신 셔츠 너무 구겨졌네. 내일 입을 거 내가 다 다려놓을게. 저를 살뜰하게 챙기는 아내가 너무 낯설었지만 한편으론 기분 좋았어요. 진심으로 과거를 반성하고 뉘우쳤구나 싶었죠. 하지만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걸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다시 살림을 합친 지 1년쯤 됐을까요? 그쯤 저는 큰맘 먹고 부모님 결혼기념일을 맞이해 중국 장가계행 비행기표를 끊어드렸어요. 예전에 부모님이 TV에서 보시고 꼭 한번 가보고 싶다 하셨거든요. 제가 직접 모시고 가면 좋았겠지만 일 때문에 바빠 도통 시간이 나질 않아 최고급 패키지로 끊어드렸죠. 처음엔 괜찮다 하시던 어머니 아버지도 막상 여행 날짜가 다가오자 몹시 설레하시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아내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표정을 싹 굳히고 그러더군요. 여보, 갑자기 어머님 아버님 해외여행은 왜 보내드려? 결혼기념일이면 그냥 좋은 곳에서 식사나 하시라고 돈 좀 드리면 되지. 식사는 여행 다녀와서 하면 되지. 그치만 연세도 있으신데 두 분만 보내는 건 좀... 괜찮아. 최고급 패키지라 여행 가이드가 옆에서 계속 따라다닐 거야. 그리고 우리 부모님 아직 두 분 다 정정하신데 뭘. 옛날부터 꼭 보내드리고 싶었던 거야. 아니, 그럴 돈 있으면 아껴서 얼른 이사 나가지. 계속 이사 간다 말만 하고 여정 못 가고 있잖아. 집을 사긴 살 거야? 그 말에 순간적으로 기분이 확 상했습니다. 그쯤 제가 이사갈 곳을 알아보고 있는 건 사실이었어요. 딸도 계속 크고 있고 더는 그 낡은 빌라에서 살지 않아도 될 정도로 형편이 많이 좋아졌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그거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은 마음 역시 있는 건데 아내는 마치 제 돈이 허투루 쓰인다는 듯 말하더군요. 부모님 여행 좀 보내드린다고 이사 못 갈까봐? 걱정 마. 어디로 이사 가면 좋을지 계속 알아보고 있으니까. 그러자 아내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는데요. 며칠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글쎄 여행사더군요. 근데 여행사 직원이 하는 말이 너무 당혹스러웠어요. 장가계 비행기표 전부 취소해드렸고요. 위약금 제외한 돈은 일주일 안에 입금될 거예요. 네? 예약 취소라뇨? 전 취소한 적이 없는데? 아내분한테 말씀 못 들으셨어요? 다 취소해달라고 하시던데. 세상에, 아내가 저한테 말도 없이 부모님 비행기표를 취소해버린 겁니다. 저는 바로 집으로 가서 아내부터 찾았어요. 그 큰일을 저질러 놓고도 태연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더군요. 당신 대체 뭐 하는 거야? 왜 나한테 말도 없이 어머니 아버지 비행기표를 취소했어? 그거? 내가 어머님 아버님한테 따로 잘 말씀드렸어. 우리 이사도 가야 하고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냥 여행 취소하고 같이 밥이나 먹자고. 두 분도 그 편이 더 낫다고 좋아하시던데? 애초에 여권도 없는 사람들이 뭔 해외야, 해외는. 아내의 그 뻔뻔한 말에 머리로 열이 확 뻗쳤어요. 당신 미쳤어? 두 분이야 사정이 어렵다고 하면 당연히 돈 쓰지 말라고 하시지. 당신이 뭔데 멋대로 그 비행기표를 취소해? 뭘 그렇게 화내. 곧 이사 갈 건데 괜히 쓸데없는데 돈 쓰지 않는 편이 좋잖아. 쓸데없는데? 우리 부모님한테 쓰는 돈이 쓸데없는 돈이야?
그때까지 자기한테 쓰는 돈은 펑펑 잘만 쓰던 아내였어요. 명품 가방에 디자이너 브랜드 옷에 온갖 화장품까지. 그래도 아내의 그런 사치에 굳이 뭐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이제 저도 벌 만큼 벌고 아내를 처형만큼 호화스럽게 살게 해주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내는 그런 제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한테 쓰는 돈은 당연한 거고 부모님께 쓰는 돈은 쓸데없는 낭비라고 여기고 있었죠.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는 이런 여자와 함께 살 자신이 없었어요. 우리 부모님 여행은 예정대로 보내드릴 거야. 더는 여기에 왈가왈부 토달지 마. 당신 정말 이럴 거야? 난 해외여행은커녕 국내 여행도 보내준 적 없으면서. 해외여행? 가고 싶으면 가! 어디 보내줄까? 유럽? 제가 화를 내는 줄도 모르고 아내의 얼굴이 대번에 밝아졌어요. 진짜? 진짜로 나 유럽 보내줄 거야? 그 모습에 기가 차서 쓴소리를 늘어놓으려다 문득 기막힌 복수 방법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공평하게 당신도 보내줄게. 그럼 만족하는 거지? 응, 나도 1등석으로 끊어줘. 호텔도 다 최고급으로만. 알겠어. 여행 가서도 따로 돈 쓰지 말고 내 카드 긁어. 한도 많은 걸로 하나 줄 테니까. 고마워, 여보. 아내는 언제 그렇게 화를 냈냐는 듯 신이 나선 여행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안가 유럽행 비행기에 올랐죠. 저는 아내의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아내의 귀국행 비행기표와 예약된 호텔들을 취소해버렸고요. 아내가 들고 간 제 카드도 사용 정지시켜버렸습니다. 그날 밤 바로 아내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여보, 호텔에 체크인하려는데 예약된 게 없대. 오늘 취소됐다는데 한번 확인만 해줄래? 아내의 다급한 목소리에 저는 태연하게 팔짱을 꼈어요. 확인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 내가 취소했으니까. 뭐? 호텔을 왜 취소해? 다른 데 잡아주려고? 내가 미쳤어? 평생 고생한 우리 부모님 효도여행 보내드리는 것도 아까워서 취소한 여자한테? 호텔만 취소한 줄 알아? 귀국행 비행기표도 취소했으니까 어디 알아서 여행 잘 즐기고 돌아와 보시지. 그러자 아내는 당황해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뭐? 장난이지 여보. 나 지금 유럽이야. 여기서 어떻게 돌아가라고. 그건 내 할 바 아니지. 대체 이런 법이 어딨어? 말도 없이 비행기표랑 호텔을 취소하면 어떡해? 뭐가? 당신이 한 지 똑같이 되갚아준 것뿐인데. 아, 그리고 내 카드도 전부 정지시켜놨거든? 앞으로 내 돈 1원 한 푼 쓸 생각하지 마. 뭐? 여보, 잠깐만. 카드까지 정지시키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럼 난 여기서 어떡하라고? 아이씨, 카드도 정지시켰대? 근데 바로 그때였어요. 너무하다고 항의하는 아내 옆으로 웬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끼어들더군요. 뭐야, 옆에 누구 있어? 모르는 사람이야. 그냥 지나가는 행인. 말하는 걸 보니 한국인 같던데. 그래?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여보. 정말로 이대로 나 유럽에서 미아 만들 셈이야? 내가 그때 어머님 아버님 비행기표 취소했던 건. 아내의 변명 같지도 않은 변명을 들어줄 이유가 없었어요.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고요. 이후 아내에게서 걸려온 모든 전화를 다 무시했죠. 그런데 한편으론 아내의 옆에서 들리던 남자의 목소리가 계속 마음에 걸리더군요. 아내는 그저 지나가는 행인이라고 했지만 왠지 그게 전부가 아닌 것 같았죠. 고민 끝에 저는 흥신소를 찾아가 아내의 뒤를 캐봤는데요. 조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아내에겐 따로 만나는 남자가 있었어요. 저와 다시 살림을 합치기 전에 눈이 맞은 술집에서 일하는 호스트였죠. 이번 여행도 그놈과 몰래 간 거더군요. 그 사실을 알고 나니 아내에게 남아있던 일말의 정마저 다 떨어져 버렸어요. 이젠 정말 아내와 끝을 봐야 될 때가 왔다는 걸 깨달았죠. 그로부터 며칠 뒤, 처형으로부터 아내가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처형에게 돈을 빌려 귀국행 비행기표를 다시 끊었다고 하더군요. 그 자존심 강한 아내가 늘 질투하던 처형에게 아쉬운 소리를 했을 걸 생각하면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걸로 벌써부터 속 시원해하긴 일렀어요. 제 진정한 복수는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으니까요.
저는 공항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아내가 상간남과 귀국하는 현장을 덮쳤습니다. 아내는 유럽에서 꽤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꼴이 말이 아니었는데요. 며칠을 못 씻었는지 얼굴이 꾀재재했고요. 살도 많이 빠져 있었죠. 그건 그 옆에 있던 상간남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여행은 즐거웠어? 그런 아내를 향해 말을 걸자 아내가 화들짝 놀라 저를 바라보더군요. 그리고 재빨리 옆에 있던 상간남과 모르는 사이인 척 굴대요. 당신이 여긴 웬일이야? 웬일은 당신 마중 나왔지. 참나, 이제서야? 내가 당신 용서해 줄 거라곤 꿈도 꾸지 마. 어떻게 자기 아내를 유럽에 보내놓고 비행기표를 취소해? 카드까지 취소하고. 나 정말 거기서 굶어 죽을 뻔했다고. 거지처럼 사람들한테 동냥질까지 했어. 알아? 그래? 난 그래도 붙어먹던 호스트 놈이랑 같이 간 거니까 즐거울 줄 알았는데. 제 말에 아내의 안색이 파리해졌어요. 호스트라니? 잡았대 생각하지 마. 방금까지 네 옆에 붙어있던 이 자식 말이야. 너랑 어떤 사이인지 이미 다 알거든. 아니야, 난 전혀 모르는 사람. 그래? 이 사진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저는 아내가 호스트바에서 상간남과 진하게 스킨십하고 있던 사진을 보여줬어요. 사전에 흥신소를 통해 얻은 CCTV 영상을 캡처한 거였죠. 그러자 아내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건... 그러니까... 이 자식이 먼저 나 꼬신 거야. 난 끝까지 거부했는데... 아내의 가짜는 변명에 옆에 있던 상간남이 기가 막히다는 듯 발작을 했어요. 아이씨, 이제 와서 뭐라는 거야? 먼저 꼬신 게 누군데? 참나, 유럽 여행도 자기가 먼저 얘기한 거잖아. 남편 돈으로 호강시켜주겠다면서. 근데 유럽에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남편한테 걸리니까 이젠 다 내 탓으로 돌리겠다? 조용히 해, 넌. 네가 꼬신 거 맞잖아. 내가 뭐가 아쉬워서 애 딸린 아줌마를 꼬시는데. 어리고 예쁘면 몰라. 다 늙어 빠져선. 뭐? 너 지금 말 다 했어? 급기야 상간남과 아내는 제 앞에서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 꼴을 보고 있자니 더는 이런 쓰레기들과 엮이는 게 시간 낭비 같더군요. 됐고, 변호사 선임해서 당신이랑 상간남 둘 다 고소할 거니까 알아서 위자료나 두둑하게 준비해둬. 아린이는 내가 키울 거니까 혹시라도 양육권 가지고 싸울 생각은 꿈에도 말고. 여보, 아무리 그래도 이혼이라니.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라. 응? 잊었어? 이미 난 한 번 당신 용서했어. 근데 그 기회를 걷어찬 건 당신이야. 앞으로는 법정에서나 보자. 연락할 일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해. 여보, 잠깐만, 여보! 저는 저를 붙잡는 아내를 뿌리치고 돌아섰어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아내가 그동안 얼마나 무책임했는지를 법적으로 증명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평소 집안일에도 소홀했고 딸을 제대로 돌본 적도 없었으며 심지어 유부녀 신분으로 바람까지 피운 사람. 이런 사람에게 법원이 유리한 판결을 내려줄 리 없었죠. 상황이 자기한테 불리하다는 걸 깨달은 걸까요? 아내는 어떻게든 저를 설득하려 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마주쳤을 때도 울고불고 매달리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했죠.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어머님, 아버님한테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당신도 알잖아. 내가 얼마나 이사 가고 싶었는지. 언니보다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 마음에 조급해져서 바람도 그래. 그놈한테 속은 거야. 그놈이 자기 호스트 일로 모아둔 돈 많다고 언니보다 더 호화롭게 살게 해주겠다고 해서. 끝까지 언니에 대한 질투를 놓지 못하는 아내가 참 한심했어요. 언제까지 처형 핑계 만들래? 아직도 모르겠어? 당신 인생을 망친 건 처형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야. 제 말에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네요. 자기도 내심 알고 있었겠죠. 쌍둥이라서 겉모습은 똑같다고 해도 내면은 자신과 처형이 180도 다르다는 걸. 어쨌든 이후 이혼 재판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법원은 저에게 딸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넘겼고요. 아내가 분할받은 재산은 상간남과의 불륜에 대한 위자료로 다시 제게 돌아왔죠.
상간남 역시 제게 꽤 큰 액수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고요. 결국 아내는 저와 딸을 완전히 잃었고요. 상간남마저도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자마자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갈 곳 없던 아내는 결국 처형집으로 들어갔는데요. 평소 처형과도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았던 아내는 그곳에서도 힘겹게 지냈고요. 결국 얼마 버티지 못하고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처형한테 듣기론 다시 공장 일을 하며 힘들게 산다고 하더군요. 그 얘기를 듣고도 저는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전부 자업자득이었으니까요. 모든 사건이 일단락된 지금 저는 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사업도 승승장구하고 있고요. 좋은 여자 만나 재혼도 했죠. 지금 아내는 전처와 달리 콤플렉스도 없고 가정적이면서도 소박한 여자입니다. 제 딸 역시 진심으로 자기 친딸처럼 잘 키워주고 있죠. 한때는 모든 걸 잃은 줄 알았던 삶이었는데 결국 진짜 소중한 것들만 남긴 채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네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